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랩 강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도 첫 시험에 대해서 4과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4과목 기출문제 확인하고요. 4과목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은 정확하게 과목 이름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을 보지 않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특정 언어를 공부하는 과목이고 특정 언어 문제가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목명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챕터로 또 다른 시험 범위로 IT 전반적인 기초 지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훨씬 비중 있게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같은 경우에는 필기 때부터 실기 때까지 여러분이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 처리 시험 준비하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필기는 좀 쉬울지 몰라도 실기를 위해서 필기를 좀 난이도 있게 학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NCS 개편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은 또는 이 과목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개편 초창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고, 자, 목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올해 2020년도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과락 안 맞도록 4과목 힘써 봅시다. 필기 실기 일정이 이번 회차만 바뀐 거예요. 자, 1, 2회 통합이라고 그랬죠. 1회 필기 보고 1회 실기 보고 2회 필기 보고 실기 봤어야 되는데, 자, 필기가 한번 통합돼서 시행이 되는 과정에 실기가 먼저 5월에 있었고요. 실기는 6월에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는 6월달 첫 시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하나밖에 없죠. 자, 굳이 총평을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데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는 2020년 1회 자 프로그래밍 언어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목의 난이도 자 하였다고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출제 영역 다 봤을 때 난이도가 하였어요. 막상 이 4과목을 필기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도 많이, 기간도 많이,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너무 어렵다, 낯설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전공이신 분들. 그렇죠? 너무 고생하셨죠? 근데 막상 문제는 난이도가 공부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게 출제가 됐어요. 필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 헛된 거 아닙니다. 실기로 넘어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필기 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실기를 위해서 이 과목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다. 자, 실기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통합된 필기 합격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필기 때 고생하셨던 거 네, 바탕으로 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과목은 레벨은 3인데 학습량이 많아요. NCS 레벨이라고 해서 자, 정보처리 기사는 보통 5레벨, 우리 시험 범위 전반이 대부분 5레벨, 6레벨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은 5레벨이에요. 근데 자, 4과목의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3레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5레벨 있는 거 있지만 3레벨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개편전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보였어요. 자, 뭐 다수 출제가 됐지만 이거는 특정 영역에 국한돼서 그런 거고요.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기출문제 개편전에서 여러분 개편전 기출문제 꼭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보시는 거고요. 자, 다급하게 필기를 조금 그죠? 집중하셔서 짧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에서 필기 강의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운영체제 개편 전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었고 그 속에 네트워크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었는데 그쪽 부분에서의 기출문제가 아무래도 첫 회니까 개편된 그대로 그죠? 출제가 그나마 요 부분과 관련된 공통범위 내에선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개편 전 상황에 난이도만큼은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화면 보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목 OT 시간을 정상적으로 뭐 심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전반적인 5과목의 OT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보시는 게 이 기출문제 첫 시간에 처음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필기 4과목을 공부를 과락 없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주요 항목 NCS 학습 모듈의 이름입니다. NCS 모듈 주요 항목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이 여기 이 과목의 필기에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아까 NCS 레벨 얘기했죠? 3레벨, 3레벨이고 서버 프로그램 구현 5레벨을 해서 좀 레벨 차이가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부분에서 원래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런데 필기에서는 3과목이 있기 때문에 빠져서 4과목 문제에는 DB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거고 실기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정식적인 세부 항목에서 노출된다라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모두 필기에서 지금 학습하셨죠? 실기 그대로 출제 범위 12개에 넘어갑니다. 제가 필기 학습 얘기하면서 실기까지도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정보처리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합격해야 정보처리 기사 되는 거니까요. 서버 프로그램 구현과 관련해서는 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 서버 프로그램 구현 개발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렇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컴퓨터와 관련된 IT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세부 항목들 개발 환경, 공통 모듈 구현, 서버 프로그램 구현, 배치 프로그램 구현에서 서버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들 나와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 우리가 좀 수업 시간 길게 잡았죠. 기본 문법, 언어 특성 활용, 라이브러리 활용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저희 학습 순서는 조금 달랐죠.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기존 기출이 반영될 거야 라고 했을 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기초 활용에서 OS라고 하는 부분 학습하고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 쪽 부분, 프로토콜 쪽 부분을 네트워크 기초 활용에서 출제를 할 거다라고 하고 기본 개발 환경 구축은 서버 프로그램 구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해서 학습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번 회차의 출제 문항수 보시면 되겠죠? 자, 각각 문학회에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됐고 각 5점이에요. 자, 그럼 전체 비중적으로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 부분이 에게 시험 범위 세부 항목 많았는데 2개 항목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2문항이고 앞으로 이 정도는 2문항 이상 출제가 되겠죠. 뭐 많아도 뭐 5문제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에서 뭐 한 3-4문제까지 왔다 갔다 최소 2문제 정도 출제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관련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걱정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5문항 나왔죠. 25%, 4분의 1 나왔어요. 이게 실망스럽죠? 자, 하지만 이건 필기 문항이고요. 이거 실기로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대충 공부해서 필기 합격했죠? 실기까지 시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필기만 염두하고서 대충 공부하셔서 5문제 빼고 다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필기 합격은 하실 수 있다마는 실기로 넘어갔을 땐 고생하세요. 그래서 필기 때부터 열심히 하시라고 당부드린 거예요. 네, 필기 효율로 봤을 땐 뭐 학습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득점하실 수 있는 수준. 이번 회차에는 코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코드 문제. 자, 코드 문제는 정상적인 이 과목의 난이도가 높여지는 순간은 평균 2문제 출제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코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 궤도에 올라갔을 때의 코드 문제 2문제 정도 출제.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초창기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실기.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은 여러분 공단에서 인심 쓴 겁니다. 기출 기반이기도 하고, 예. 자, 학습 분량 어느 정도 있었어요. 13문항으로 여기에 몰려있죠. 자, 이 13문항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20문제 중에 10문제는 매회 출제가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게다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개발 환경 구축은 이 부분과 서버 프로그램 구현 부분을 묶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초와 관련해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OS 부분과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학습이 기반이 되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 기초 쪽과 관련해서는 이 4과목에만 출제가 되지 않고요. 5과목에 넘어가서 문제가 연이어서 뭐 RIP 같은 경우가 이번에 4과목이 아니고 5과목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학습하시고 프로토콜 학습하시면 오히려 5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얘는 항상 10문제 정도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의 특징은 뭐예요? 코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맥시멈 2문제 정도 나올 거다. 하지만 초창기는 그렇지 않으니 문법 기반으로 해서 꼼꼼히 학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이게 20문제에 100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을 내서 60점에 합격하는 게 필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과락이죠. 자, 4과목 과락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학습기간 충분히 한 달 넘게 필기 학습하시고 가신다면 과락이 나올 수 없어요. 과락 여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과락이라고 하면 20문제 중에서 8문제도 못 맞는 상황일 경우 40점 미만일 경우를 과락이라고 합니다. 20문제가 100점이고 그중에 40점 못 맞는 걸 과락인데 4과목은 그럴 리 없다. 한 달 정도 공부하면 그럴 리 없다. 아유, 정말 반만 공부해도 그럴 일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문제 꼭 맞출 수 있는지 기출문제 지금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 프로그래밍 언어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으셔도 되고 반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되고 반 정도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뭐 이쪽 부분에 그죠? 목표를 두고 학습하셔도 좋겠지만 이 부분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루 학습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하나, 둘, 셋 해서 8문제 맞을 수 있는지 보시고요. 기출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출문제 한 회밖에 없어요. 개편전 기출문제만 보시는 건 안 돼요. 이론 학습하시고 기출문제 분석용으로 보시는 겁니다.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기사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원래 기사는 설명형 보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회차는 너무 모든 전과목이 짧게 나왔습니다. 자, 유닉스 부분 나왔다 그러면 운영체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윈도우 문제 출제할까? 유닉스 해야 될까 리눅스 낼까 하면 리눅스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유닉스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개편 전에 2019년 이후에 15년 이후에 이거 말고도 매회 예전에는 운영체제 과목에서 유닉스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꾸준히 나왔어요. 매회. 그 중에 하나 유닉스 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연도 적은 건 100%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나왔던 그 문제의 연도를 적은 거고요. 관련된 문제는 뭐 매회 나왔습니다. 개편되기 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험 범위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속의 운영체제 기초활용이라고 화면에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 짧게 해설 지금 보이고 있죠. 화면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자, 유닉스의 구조해서 자, 유닉스의 핵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커널인데 이번 회차는 쉘이 나왔다. 쉘.
자, 쉘에 우리 명령어를 입력해서 뭐예요? 번역시켜서 프로그래밍 하죠. 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이죠. 쉘은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유닉스의 명령어 해석기다. 그리고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담당하고 있고요. 쉘은 여러 종류가 있죠. 자, 그럼 4번이 답이죠.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자, 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를 우리 시스템적으로는 자원이라고 해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스케줄링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운영체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커널의 주로 기능이다. 키워드로 보신다면 쉘은 해석기, 명령어 해석기, 커널은 핵심이다 이고요. 유닉스가 C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은 운영체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2번입니다. TCP/IP 프로토콜 문제 나왔죠. 프로토콜 문제는 우리 20문제 시험 보죠. 이번 회차에도 3문제 나왔어요. 자, 20문제에서 3, 4문제가 꾸준히 나올 거라 그러면 비중이 매우 높죠. 자, 그러면 학습 꼭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TCP/IP 프로토콜 중 전송계층 프로토콜 종류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프로토콜이 계층화되어 있을 때 생각나시는 건 뭐예요? OSI 7레이어죠. 1계층부터 시작해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표현, 응용 계층에서 7계층이 있는데 이걸 인터넷화해서 인터넷 계층,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인 TCP/IP 계층으로 따져줬을 때에는 4계층화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4계층 해서 TCP/IP는 총 4계층이다.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하는데 OSI가 워낙 그죠? 표준은 아니지만 참조 모형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빗대어서 OSI의 하위 계층 2계층을 묶어서 TCP/IP에선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보통 인터넷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송 계층은 이름 똑같다라고 해서 전송 계층, 그리고 상위 계층 3개를 묶어서 응용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되어서 TCP/IP의 프로토콜 계층화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링크 계층은 뭐 이더넷이라든지 뭐 기반이 되는 물리적인 환경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링크 계층. 이 2계층을 묶어서 링크 계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글링을 하시던 관련된 교재를 보시면 이 링크 계층을 표현하는 이름이 좀 제각각이에요. 자,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표현을 대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시험, 그죠? 뭐 여러 가지 IT 관련된 시험들이 있죠. 거기에서는 링크 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링크 계층이라고 우리는 학습을 했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똑같은 얘기고, 네트워크 접근 계층이라는 전공 서적도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물리 계층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TCP/IP의 다음 4계층 중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객관식 문제 접하셨다면 좀 난해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문제로 돌아갑시다. 간단하게 보시면 전송 계층 하면 머릿속에 아이고 이름 OSI랑 똑같았는데 그쪽에 TCP와 UDP가 있었지 라고 해서 TCP가 전송 계층이죠. 나머지도 여러분이 굳이 구별을 하신다면 HTTP는 어떻게 응용 계층, 그쵸? 텔넷, SMTP, FTP, DNS 뭐 해서 2번도 응용 계층. 다 응용 계층이죠. 다 3개 다 응용 계층이고 얘만 전송 계층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3번. 에게 C언어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라고 실망하실 수 있죠. 왜냐? 우리는 비트 연산자 실제로 결과, 조작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문제를 공부를 했으니까. 자, 비트 연산자는 C언어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자, CNA 5가지예요. 자바에선 6가지고요. 그런데 CNA 비트의 자, 논리기능 연산자. 그럼 논리기능 연산자 3가지예요. 비트, 이동 연산자가 2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원래 3가지예요. 자, 그러면 3가지 중에서 2번 물음표. 자, 물음표는 CNA 연산자에 없어요. 선생님 저 알고 있는데요. 자, 걔는 물음표에 콜론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조건 연산자라고 하죠. 또는 사망 연산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단답형이니까 이 정도만 학습하셔도 좋다. 아주 정확하게 비트 연산자는 비트 와이즈 연산자라고 해서 자, 정보를 저희가 비트 단위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 안 내용을 비트들끼리 연산을 하죠. 비트 논리 연산자 우선순위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논리적인 처리를 한다, 연산을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나덴드와 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부정연산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논리 곱연산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 합연산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트적으로 봤을 땐 하나 더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이 지원이 되면서 베타적 논리합, 우선순위는 곱과 합 사이에 있죠. 시험 문제 연산자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 문제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기호로 따졌을 때는 물결, 논리 부정이다 그러면 자, 비트는 0 아니면 1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0 아니면 1, 1에 0으로 해서 자, 틸드라고 하죠. 물결. 그렇죠? 틸드 연산자가 단항 연산자로 쓰이고요. 자, 비트 연산자에서는 n% 하나를 논리 곱 연산이라 해서 둘 다 1대 1. 자, 그리고 얘는 파이프 해서 짝대기 하면 둘 중 하나만 1이면 1의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오고, 자, 여기 헷이죠. 자, 베타적 논리 합은 둘이 달라야 1, 같으면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트로 0과 1의 결과를 봅니다. 얘를 비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 64번 풀어볼게요. 시스템에서 모듈 사이의 결합도 나왔네요. 자, 모듈 하면 단위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 연결해서 구조화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나타냈을 때 모듈 사이, 자, 모듈 사이, 모듈 간, 두 모듈 간. 자, 모듈 사이의 결합도의 정의는 뭐예요? 모듈 간의 연관 정도. 그죠? 그걸 결합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설명 중 옳은 것은 봅니다. 옳은 것은이면 딱 하나 있겠죠. 자,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모듈의 독립성이 향상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단위 프로그래머를 봤을 때 재활용도를 따지고 활용을 하려고 모듈화를 했을 때 독립성 중요하죠. 자, 그럴 때 독립적이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별로 없어야죠. 그죠? 별로 없어야죠. 그래서 모듈의 결합도 얘기했을 땐 약하게 했을 때 독립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모듈과 관련된 결합도 얘기 정의가 아니고 결합도 약하게 모듈 독립성 높아진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결합도 말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응집도죠. 자, 한 모듈 아니죠. 한자, 안자 그러면 결합도가 아니고 응집도. 자, 한 모듈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처리 요소들 사이, 그러니까 처리 요소들 사이지 모듈 간 사이가 아니죠. 그거 좀 주의하시고 연관 정도. 이건 모듈 간 상관 정도, 관련 정도이고요. 그게 좀 차이고요. 결합도가 높으면 시스템 구현 및 유지 보수 작업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다른 거랑 상관이 있으면 독립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2번 아예 틀린 답이고요. 자, 결합도 종류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모듈과 관련된 결합도에는 자료 결합도도 있고 내용 결합도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거죠. 독립성이 높아야 좋은 건데 결합은 약하게 되어야 되죠. 관련이 별로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료 결합도는 데이터고요. 측정된 그 수치 자체, 데이터라고 보는 거죠. 수집된 자료. 그죠? 내용은 뭐예요? 컨텐츠죠. 뭔가 가공됐어요. 의미를 부여한 자료죠. 그죠? 자, 그러면 자료 결합도가 조금 더 연관도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보다 결합도가 낮다. 나머지는 다 틀린 항. 그쵸? 1번은 응집도에 대한 설명, 2번, 4번은 틀린 거. 자, 그럼 우리 모듈과 관련해서 결합도 그리고 응집도 2번 20문제 중에 2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럼 다음 시험은 어떨까요? 또 나옵니다. 결합도와 관련된, 응집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3회 보실 때 또 나옵니다. 매회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그죠? 게다가 우리가 필기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실기를 먼저 봤다 그랬죠? 예, 기사 2010년 1회 실기 기출 문제에 결합도, 응집도 적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결합도, 응집도 해서 필기 공부하시면서 용어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거 정말 실기에 도움 많이 되십니다. 자, 결합도 관련해서 좀 부담은 있었지만 순서 얘기했죠.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뭐가 좋냐를 먼저 따지시고 그 순서로 외우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결합도는 결합의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낮아야 좋아요. 그렇죠? 낮아야 좋아요. 자, 낮은 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료 결합도. 그죠? 이게 낮아요. 근데 이게 좋아요. 바람직해요. 그죠?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쪽이 좋아요. 자, 반대로 하자면 컨텐츠에서 내용, 결합이 좀 많이 관련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2개라고 제가 강조 드렸죠. 당연히 이 중간도 분명히 나와요. 하나하나 묻는 문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결합도, 자료 결합도는 모든관 처리 요소만 단순하게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된 경우이고 얘는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일부분을 꼭 이용해서 수정까지도 하는 경우 관련성이 많다. 이용을 한다라는 상황에서 자, 자료,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해서 여러분 꼭 영어도 암기하시고 결합도, 응집도는 꼭 정리를 한번 꼼꼼히 해 가셔야 됩니다. 자, 65번 스레드 문제네요. 스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스레드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시험 범위 표시는 했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스레드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용어지 생각하시고 경량 프로세스구나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자, 스예요. 서가 아니고 프로세서는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단위를 좀 더 경량, 가볍게 했다. 작은 단위로 소규모했다. 이유는 뭘까요? 병행성 증가, 효율, 처리 효율 때문이죠. 자, 한 개의 프로세스는 한 개의 스레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개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로 조각조각 내자라는 게 스레드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죠. 굳이 오답하면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고요. 스레드, 커널 스레드의 경우에는 OSA에 스레드가 운영된다라는 거고 사용자 스레드, 즉 스레드는 커널 스레드 있고 사용자 스레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사용자 스레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운영한다. 커널은 운영체제가, 사용자 스레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운영을 하게 되겠죠. 누가 했을 땐 얘는 OS고 얘는 유저예요. 네. 자, 스레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하드웨어, 운영체제의 성능과 프로그램의 처리 효율을 향상 그쵸?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병행성 증대를 시키기 위한 메커니즘 전반을 스레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기본 정의죠. 우리 정보 처리에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중 수행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라이트 웨이트, 경량이다라는 거죠. 가벼운 프로세스입니다. 해서 65번 스레드 문제 좀 옛날 문제였는데 이 문제로 스레드에 대한 학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C언어 문제. 자, C언어 문제 지금 두 문제째 출제가 되고 있죠. 연산자 매회 출제가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배열 문제였어요. 자, 배열이라 그랬을 때는 배치해서 나열합니다 라는 건데, 자, 배열은 자료형 중에 확장 자료형 중에 하나이죠.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료형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C언어 자료형의 배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보시면 배열과 관련해서 배열만 출제를 한 게 아니고 더불어 변수의 수명과 관련된 얘기도 더불어 출제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 B의 각가로 연산자입니다. 다섯 번째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앞부분에 배열명 나와 있죠. 배열의 이름. 자, 그리고 오 하면 이건 선언문이 아니기 때문에 오 하면 첨자. 그죠? 네. 자, 몇 번째 인덱스 해서 몇 번째 요소다라고 해서 요소의 값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죠? 오의 값은. 자, 선언문이죠. 자, C언어에 다음과 같이 선언문이 있어요. 배열의 선언문. 이죠. 배열은 동일한 자료를 연속적으로 묶어놓고 그 연속적인 묶음의 덩어리 이름을 배열명으로 줘요. 자, 선언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선언문의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료형 한 칸 띄고 변수명.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선언문과 더불어 초기화까지 했네요. 만들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속에 값을 넣은 거죠. 자, 눈에 들어오는 건 스태틱입니다. 그죠? 스태틱 인트 해서 이 부분이 자료형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죠? 예, 자료형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 B에 구하면 이게 배열 선언문이게 됐죠. 그리고 는 해서 초기화 해서, 자, 이 부분. 제가 첨자 몇 번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선언문에서의 B의 구는 몇 번째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뭡니까? 선언문에서는 배열 요소의 개수예요. 개수. 자, 개수랑 번째는 다르죠?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9개 공간을 만들어라. 이거죠. 자, 인트 B의 9. 이건 여러분이 아시니까 자료형 한 칸 띄고 배열 변수명 9 하면 자, 우리 메모리에 시작 지점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인트 공간 9개가 만들어집니다. 인트 공간 9개. 그죠? 인트 공간 9개가 만들어지고, 자, 9개입니다. 중요한 건 개수는 9개고 시작은 0번째부터 해서 인덱스 0번째라는 게 C언어 자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B의 0, 1, 2, 3, 4, 5, 6, 7. 자, 이 부분 뭐예요? 9가 아니고 8번째라는 거예요. 번째 위치. 그죠? 네, 위치. 그죠? 자, 그럼 일단 공간 만들었죠? 공간 만들었는데 앞에 스태틱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스태틱. 그죠? 자, 스태틱 하면 이러한 자료형에 만드는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임과 동시에 정적 변수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변수, 시험의 변수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해서 중괄호 안에를 지역이라 그러고요. 중괄호 밖에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선언문에 따라서. 자, 그런데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이건 정적 변수라고 얘기해요. 다이나믹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지스터 변수에서 시연의 변수는 4가지예요. 자, 그럼 원래 여기에 자료형 앞에 붙이는 게 있었겠네요. 자, 네, 맞아요. 오토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AUTO를 생략하셨던 거예요. 자, 자동형 변수. 그죠? 자동형 변수. 오토는 생략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생략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태틱 나왔습니다. 스태틱은 영어를 번역하면 정적이다 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IT 공부하시면서 정적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정적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지만 정막하다.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 자리를 탁 잘 잡았다. 해서 실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메모리에 미리 안정적으로 지역 변수와는 별도로 스태틱한 영역 안정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미리 만들어 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태틱 인트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공간을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공간 만들고 여기에 메모리에 찌끄러기해서 쓰레기값이 초기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 스태틱 때문에 이렇게 공간 만들고 0000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스태틱이에요. 아주 정확하게는. 그러면 자, 번역 다 했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리 안정적으로 미리 공간 만들고 0으로 초기화했고 자, 는 해서 1, 2, 3 이 부분은 실행하는 단계에서 처리가 되죠. 자, 는 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왼쪽에 대입하게 되는데 얘는 똑똑하니까 1, 2, 3 원래 9개 있어야 되죠. 예, 근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채우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부터. 그래서 0이었던 공간을 1로 2로 3으로 덮어쓰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접근 안 해요. 그죠? 그때 자동으로 초기화 0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스태틱 때문에 0으로 만들어지고 앞에서부터 채운다가 정확한 문법이에요. 뭐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 푸시는데 문제 없겠죠. 자, 그래서 스태틱해서 자바의 멤버에 붙이는 스태틱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그러면 9번째 지금 그쵸? 예, 되어 있고 우리는 5번째죠. 5번째 어딨니? 라고 하면 여기 있네요. 자, 거기의 값은 0이죠. 해서 답 1번이죠. 자, 67번입니다. 은행과 알고리즘 문제네요. 은행과 알고리즘을 깊이 있게 학습을 한 적은 없어요. 요거만 들어보셨죠? 어디서? 프로세스의 교착 상태에서. 자, 교착 상태 하면 영어로 뭐예요? 데드락. 그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멈춰있는, 교착된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예요. 나쁘죠? 그죠? 예. 자,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가? 은행과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착 상태 해결 기법 4가지를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개편되기 전에도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는 이런 교착 상태와 관련된 문제가 20문제에서 항상 2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그죠? 예, 나오면 좀 이상한 해였고 2문제 꼭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이 개편이 됐더라도 이 부분은 실제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운영과 관련된 이 문제가 출제된 게 NCS에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은행 알고리즘 그래도 궁금하니까 은행과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 정의는 다이젝스트라가 제안을 처음에 했는데 교착 상태와 관련된 해결 기법 중 회피 기법으로 불안정, 안정한 상태에서 관련해서 그 안정된 상태에서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안정된 상태라는 건 프로세스가 처리하도록 충분한 자원을 할당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은행원 알고리즘은 유한한 시간에 할당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법인데 이 알고리즘적으로 학습하면 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은행과 알고리즘이 키워드가 아니고요. 교착 상태 해결 기법 중 자, 회피 영어로 뭐예요? avoidance.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은행과 알고리즘과 관련해서가 보다도 교착상태 해결기법을 먼저 학습하시고 거기에 키워드 은행과 알고리즘 잡는다. 자, 교착상태와 관련해서는 해결기법 몇 가지? 4가지 있습니다. 자, 네, 4가지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 내기 참 좋죠. 자, 해결 방법은 자, 미리미리 예방. 아예 교착 상태에 나오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어떻게?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는 하나, 둘, 셋, 4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이거예요. 그쵸? 사전 예방. 그쵸? 회피는 뭐냐면 교착 상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 적절히 피해 나가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쵸? 교착 상태가 불안정해서 그쵸? 발생을 하면 안정적으로 자원 공급하는 은행원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서 회피하도록 한다. 발견은 교착 상태인데 시스템 전반에서 발견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과 관련해서는 교착 상태 발생할 수 있도록 발생을 하겠지라고 해서 허용하는 대신 교착 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거를 빨리 검사하는 방법, 발견하는 방법. 회복은 교착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문제가 일으킨 프로세스를 종료를 아예 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할당된 자원 회수 그리고 나머지 프로세스한테 자원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걸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여기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특정 알고리즘을 지칭한 건 회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기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 회피, 발견, 회복에 대해서 4종류도 아시고 회피의 정의의 은행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 정보 처리 난이도가 은행원 알고리즘을 깊이 있게 코드로 노출한다거나 좀 더 설명을 하는 출제 수준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68번 문제 볼게요. 68번 문제 네트워크 기초 활용 부분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은 랜과 관련된 문제예요. 랜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i3이라는 802 시리즈 중과 관련해서 출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1 너무 디테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802 시리즈 중에 802.11은 우리 어떻게까지는 기억을 했냐면 무선랜, 표준화, 입니다. 요렇게까지 그쵸? 학습하셨죠.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그중 품질 향상 QoS 강화를 위해서 맥 지원 기능을 채택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802.112 하위까지 한 출제 문제로 정보 처리에서는 출제된 이력이 없고요. 전자계산기 기사라는 데이터 통신 과목 하나에서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i3EE와 관련되어선 속도적인 문제가 출제된 바는 있는데 11회 A, B, G, E까지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출제한 상황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나요? 자, 이 문제 관련해서 NCS 모듈에 이렇게까지 노출한 적은 없어요. 시중의 이론서 중에서도 없을 수 있어요. 통신 기본서에도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보 처리이다 보니 최근 동향이나 관련된 거를 좀 언급하고 싶은 램 부분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새로 등장했다라고 해서 정보 처리 언젠가는 출제가 다시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 출제 범위가 아닌 부분에 여러분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신다거나 어렵다라고 난이도 느끼시면 안 됩니다. 2000년 3회에는 출제가 안 되죠. 언젠가 출제가 다시 기출문제 은행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문제 해설서 보시고 정리 정도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11 그리고 기출문제 나왔던 건 그래도 기업 품질 향상과 강화된 맥 지원 기능 채택한 건 11이라는 거죠. 자, 그럼 69번 볼게요. 69번과 같은 이런 문제는 항상 기본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뭐 최근 기출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TCP/IP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자, TCP/IP 쪽에서 문제 프로토콜 부분과 관련된 프로토콜 부분에서 이번에는 특정 프로토콜의 기능을 묻는 문제였죠. 어떤 계층이냐가 아니고, 자, IP 주소 자체가 있습니다. IP 주소를 맥 주소라고 해서 IP 논리적 주소, 자, 맥 주소, 물리적 주소,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시고 있는 게 뭐 뒤에, 자, 도메인 네임이지만 실제로 도메인 네임이 숫자 주소인 IP 주소로 여러분한테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IP 주소 자체가 맥 주소, 물리적으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기능은 어느 프로토콜에서 지원을 해주냐라고 해서 인터넷 계층의 RIP. RIP. 자,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반대로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반환하는 건 RIP. 두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70번 보시면 HRM 문제입니다. HRM은 솔직히 얘기하면 개편 전 운영체제라는 과목 있죠?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매회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한 번도 빼놓지 않고요. 이번에 개편됐는데 또 나왔네요. HRM. 그만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시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렇죠? 문제 출제가 용이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무 시스템에서 HRM이 많이 도입되니까 그렇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HRM과 관련해서 이번 필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서 HRM에 대한 정의가 나왔고요. 실제적으로는 HRM을 가지고 풀이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더불어 HRM을 기사 실기 기출에서 출제를 했어요. HRM의 공식, 우선순위 구하는 공식을 적으래요. 원래 공식을 알고 그걸 가지고 풀이를 해서 하는 문제까지는 1회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유추를 해볼게요. 다음 시험에 뭐 나올까요? 또는 다음엔 안 나와도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HRM의 필기던 실기던이에요. 풀이 방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기출이 나온다는 거죠. 자, HRM은 보시면 스케줄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RM과 관련해서는 일단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다 머리에 떠올리시고, 어떤 분야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프로세스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 CPU 누가 이용하지? 이거 고민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예요? 선점, 비선점.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그게 중요해요. 자, 얘는 비선점이죠. 비선점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다. 이걸 먼저 떠올리시고 그 다음 공식입니다. 그렇죠? 비선점이라고 하면 빼앗기지 않아요. 내 차례야? 그러면 CPU 다 쓰는 거예요.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내 차례를 기다려요. 그런데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그러면 그 기다린 대기 시간을 좀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준다.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되는 건 맞죠. 자, SJF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다. 왜 나왔냐고요? shortest 자 first. 짧은 처리 시간을 먼저 한다 해서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걸 너 CPU 이용해 해서 기회 준다라는 건데, HRM 역시도 비선점 이거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IT 분야의 용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SJF도 있었는데 그걸 좀 보완해서 HRM이 나왔구나. 긴 작업과 짧은 작업, 그러니까 CPU를 오래 이용하는 경우와 조금 이용하는 간에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HRM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소할까요? 이렇게 많이 기다리면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를 줍니다. 즉, 우선순위를 계산에 의해서 구한 다음에 처리의 기회를 준다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계산해요. 그러면 계산값이 나오겠죠?
네. 자, 우선순위는 부여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너 1순위, 2순위, 3순위야. 1등이 먼저 처리되죠. 1이 2보다 숫자가 작죠.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가 작은 게 먼저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HR에는 그렇지 않아요. 계산을 해서 숫자가 작으면 1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숫자가 높은 거에서 계산값이 낮은 걸로 순위가 1등으로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처음에 주의할 점이었어요. 4번 해서 아는 것은 4번. 자, HR인과 관련해서는 뭐 개념적으로 우선순위 계산식 이게 실기 문제에 나왔고 이건 항상 외워야 돼요. 자, 제가 옆으로 해놨는데 자,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비스 시간이라 그랬는데 이 서비스 시간이 뭐예요? CPU 이용 시간, 작업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시간만 고려한다 그러면 SJF. 그런데 서비스 시간에 자, 정의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기다린 것도 반영한다 라고 해서 대기 시간. 결론을 여러분 외우시면 되죠.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정의하시고 외우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모의 서비스 시간. 자, 서비스 시간은 CPU 이용 시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대기 시간이 이렇게 분모의 분자에 반영되는 게 특징인 거죠. 그렇죠? 자, 가로 중요하죠. 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실기의 기출문제였다라는 거죠. 계산한 값이 어떻게 해요? 크면 너가 먼저 1등이라는 거예요. 자, 71번 반으로 넘어가고 있죠. 교착 상태와 관련해서 두 문제 출제됐네요. 자, 교착 상태 뭐예요? 데드락. 자,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아닌 것은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환영되기야 뭐예요? 빼앗으면 안 된다. 비선점. 자, 그럼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착 상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쁜 상태. 그죠? 시스템 멈춘 상태예요. 그죠? 멈춘 상태. 그럼 발생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이 네 가지가 다 만족해야 나쁜 상태 되는 겁니다. 교착 상태. 자, 교착 상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자원, 공유 자원을 이용할 때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자, 영어도 꼭 알고 계시고, 왜냐면 우린 필기, 실기 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착 상태 발생 조건 뭐 문제 내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비선점이다 입니다. 자, 상호배제 요 용어 자체도 여러분 관심 있게 알고 계셔야 돼요. 상호는 혼자가 아니죠. 둘 간에 배제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공유 자원을 한 번에는 하나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립성과 관련된 거죠. 병행 수행에. 자, 프로세스 하나가 있어요. 프로세스. 혼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프로세스 또 하나 있어요. 두 프로세스 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프로세스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CPU든 파일이든 메모리든 자원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죠? 자, 자원. 자, 해서 자원, 리소스원이 있습니다. 자원 요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예. 자, 이 자원은 프로세스 1과 2가 공유하는 자원이에요. 공유 자원. 자, 공유 자원 2. 프로세스 1은 어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메모리도 이용해야 되고요. CPU도 이용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프로세스 2도 마찬가지로 CPU도 이용하고 메모리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상호배제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상호배제 프로세스 1이 자원 1한테 나 이용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화살표 잘 보세요. 이걸 요청간선이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원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야, 너 이용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화살표 방향 바뀌었죠? 이거를 할당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할당간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 안쪽까지 끌어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 그쵸? 예. 그리고 나서, 뭐,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프로세스 2 입장에서도 1도 이용하고 2도 이용해야 되는데, 2를 먼저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자, 상호 배제 설명드립니다. P1이 R2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화살표, 프로세스에서 자원으로. 그런데 이미 R1은 P2가 이용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용 못한다. 거절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상호 배제. 그래서 한 번엔 하나의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공유 자원이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 자원이 여러 개면 그렇죠? 이용해도 되지만 공유 자원 하나인 상황에서는 나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쟤한테 그렇죠? 예. 이용하면 안 돼서 그걸 배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점유화 대기, hold and wait. 자, 이런 거죠. P1은 이미 프로세스 자원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죠? 할당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요 순간 hold and 자, wait 얘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죠. P2가 다 이용할 때까지. 그죠? 화살표 방향 요청 간선 얘는 할당 간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점유화 대기. 그죠? 점유화 대기. 자, 비선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죠? 비선점. 자, 비선점 선점은 뭐냐면 선점은 먼저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점, 비선점은 자원을 빼앗는 거죠. 할당된 자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선점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빼앗는 행위를 선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빼앗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비선점은 빼앗을 수 없어서 계속 주구장창 웨이트해야 된다 이거죠. P1이 P2 이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비선점 상황입니다. 자, P2도 R1을 요청해서 빼앗으면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circular wait, 환영대기.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앞에 자원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그죠? 환영대기. 동그라미죠? 네.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비선점입니다. 교착 상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드려봤는데 외우시면 되는 거죠. 저는 4가지. 교착 상태 조건 4가지. 원래는 순서적으로도 중요하고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 4가지는 다음 회차는 안 나와도 꾸준히 정보 처리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꼭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시고 자 72번과 같은 이렇게 계산에 의한 문제가 이 문제 유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 못 푼다고 합격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몇 과목입니까? 자 4과목에서는 계산 문제가 2문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텐데 그 중에 메모리 관리와 관련된 페이지 폴트 횟수 부분이 꾸준히 출제가 될 걸 암시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좀 옛날 기출 문제고 다른 영역 부분이죠.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여기에 1 둬서 답이 15인 게 출제가 이미 되었었어요. 자, 다음 중 페이지 참조열. 자, 그럼 이거 어디 쪽 공부가 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땐 메모리의 페이징 시스템, 메모리를 조각조각 내서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자, 페이지 참조열에 대해서 페이지, 자, 교체 기법입니다. 자, 교체 뭐예요? 리플레이스먼트. 그죠? 예. 아유, 메모리가, 그쵸? 예. 다른 페이지를 가지고 와야 돼.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CPU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관련된 게 존재를 해야 메모리 자원을 CPU가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필요한 걸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알고리즘, 기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입선출. 우리 정보처리에서는 선입선출이라는 표현보다
first in, first out. FIFO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네, first, FIFO. 자, 선입선출 알고리즘. 먼저 인풋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아웃풋. 그쵸? 할 경우 페이지 부재 횟수는. 자, 한자죠. 부재는 뭐예요? 없다. 저 필요한 게 메모리에 없다. 그죠? 예, 그때 교체해야 된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교체하는데요. 그죠? 예, 단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아유, 요거 막 나오네요. 페이지 프레임 수는 3. 그러니까 조각이 메모리의 조각을 저희가 이렇게 3개로 해어 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처음 페이지 프레임은 다 비어 있다. 그러면 참조열과 관련해서는 이런 페이지가 들어와야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야. 그러면 시험장에 가셔서 이거 어떻게 풀으시냐면 여기에 딱 밑줄 그으시고 뭐 3줄 정도 그을까요? 하나, 둘, 3줄 적으시고 그 밑에다가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으로 지금 해설을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한번 그려봤어요. 자, 정확하게는 페이지 프레임은 기억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장치 영역을 하나, 둘, 3조각으로 나눠놨다. 그쵸? 네. 자, 메모리. 그죠? 왜? CPU가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메모리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메모리에는 많은 자료를 동시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부분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3개를 잘 운영하고 CPU가 필요한 게 이런 자료들 이 위치에 있는 페이지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엄청 많죠. 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조건이 뭐예요?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은 3개고 페이지 넘버가 0, 1, 2일 수도 있는데 제가 1, 2, 3으로 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메모리 상태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모든 페이지 프레임은 비어 있다. 그죠? 한 번만 보시면 이거 출제가 다시 되더라도 풀이할 수 있으세요. 자, 보시면 7이 메모리에 있어야 되는데 CPU가 7 필요해 요청을 했는데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상황을 페이지 부재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 그쵸? 네, 페이지 폴트. 없네. 필요한 거 없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필요한 게 없으면 그냥 없는 게 아니고 7을 데리고 와야 돼요. 7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CPU가 처리하니까 해서 비어있는 프레임에 7을 데리고 옵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워지는 비어져 있는 거에서는 항상 상단에서부터. 자, 그러면 CPU가 다시 0 필요하대요. 근데 메모리에 갔더니 0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죠. 자, 현재 7밖에 없는데 0을 필요로 하면 페이지가 없지. 페이지 폴트 발생하고 나서 0을 다시 데리고 와요. 자, 그럼 현재 7이랑 0이 있어요. 근데 CPU가 1이 필요하대요. 없지요? 페이지 폴트. 페이지 폴트 상황을 인식하고 1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3개의 프레임이 채워졌죠. 그죠? 자, 그럼 현재 어떻게 돼요? 7, 0, 1 있죠. 근데 페이지와 관련해서 2가 필요하대요. CPU가 2번 페이지 있어야 내가 처리하는데 2가 없지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 상황이 페이지 폴트 상황이죠. 없으면 페이지 폴트이고요. 이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데리고 와야 처리를 하죠.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누구를 교체해야죠. 자, 이때 교체 기법 선입 선출됩니다. 자, 7, 0, 1 중 first in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7이 first out 너 나가. 그리고 여기에 2 데리고 와요. 이때 FIFO가 first in, first out 알고리즘이 적용이 돼요. 교체 알고리즘.
선생님 그러면 앞부분에는 교체 알고리즘 적용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페이지 교체 기법이 적용된 순간에 횟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보 처리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페이지 폴트의 횟수만 출제가 됐어요. 알고리즘 공부로는 원래 정확하게 이해가 되신 상황이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 0, 1 되는 상황에서 0 필요하죠? 있잖아. 이건 페이지 폴트가 아니에요.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죠? 누구를 쫓아놔야지? 이게 교체 기법입니다. 자, 2, 0, 1인데 3 있어요? 없어요? 없다. 페이지 폴트 혼자 꼼꼼히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혼자 꼭 해보세요. 2, 0, 1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냐? 라고 했을 때 0이 들어왔네요. 0 내쫓이고 3. 자, 이 부분 피포 알고리즘 적용됐다. 아이고 방금 내쫓았는데 2, 3, 1이네. 0 바로 이용했는데 이게 피포 알고리즘의 단점이죠. 이후 상황에 이용될 걸 내쫓아서 아유 비효율적이네. 자, 0 없다. 페이지 폴트. 자, 그러면 방금 내쫓았던 1을 피포에 의해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지? 2, 3, 1 중에서는 1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쫓아야지. 자, 천천히 해보세요. 2, 3, 0, 4 없다. 페이지 폴트. 내쫓아야 되겠네. 피포 알고리즘 적용하면 여기서부터 4. 자, 그러면 4, 3, 0. 2 없네. 페이지 폴트 하시고 내쫓아야 되니까 2. 예. 자, 4, 2, 0. 3. 아이고, 방금 내쫓았는데 페이지 폴트 없네. 해서 피포 알고리즘 적용해서 누구 내쫓지? 여기 내쫓아야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0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페이지 폴트고 알고리즘 적용한다. 4, 2, 3 중에 누가 제일 메모리에 먼저 들어왔죠? 4가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0, first in, first out 내쫓아라. 그렇죠? 예. 자, 그러면 0, 2, 3. 3 있네. 넘어가고 0, 2, 3. 2 있네. 페이지 폴트 아닙니다. 자, 0, 2, 3 있는 상황에서 1 요청하면 없네. 페이지 폴트. 그리고 피포 알고리즘에서 자, 누구 내쫓아요? 0, 2, 3 중에 2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 내쫓아요. 그죠? 페이지 폴트 나가고, 그렇죠? 예. 2 누구 여기 0, 1, 2, 0 있고 0, 1, 2, 1 있고 0, 1, 2에 7 없고 페이지 폴트 내쫓아야 되겠다. 그죠? 예, 누구 내쫓냐? 0 내쫓아요. 아이고, 그죠? 7, 1, 2 페이지 폴트 내쫓아야지. 0이 없으니까 0 어디에 들어와요? 요 자리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건 페이지 폴트의 횟수죠. 자, 개수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답 14. 시험 시간 안 부족하니 꼼꼼히 해보시고요. 자, 이 문제 어떻게도 출제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페이지 번호는 702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자, 문제의 유형. 자,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저장되어 있냐라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꼼꼼히 한 번만 해보시고요. 지금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많지 보통은 요 정도. 참조 페이지 열이 그렇게 많지 않게 한 8개 정도만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첫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왜냐면 20문제가 다 쉬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심리적으로 아,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출제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메모리 문제 이랬고요. 자, 화면에서
정리 한번 하시고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자 저는 넘어갈게요. 73번입니다. 시언어 문제 몇 번째?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시언어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지? 라고 하면 시언어 자체의 특성이 문법적으로 매우 간결했던 언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언어 이후의 언어들은 시언어 문법 거진 100% 수용하고 나옵니다. 당은 C++,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바, 파이썬 해서 시언어에서 우리가 문법 점검 받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자 변수명 하면 누구의 이름이죠. 변수의 이름. 우리가 이름을 왜 주죠? 식별자 때문이죠. 자, 이 공간 메모리와 저 공간 메모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변수의 이름을 잘 주어야 되죠. 자, 변수와 관련해서 이름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뭐 하는 공간이다 라는 유의미하게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규칙은 있어요. 자, C 언어에 여러분 INT 또는 static 이거 약속한 거죠. 예하고는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int 아니면 앞에서 문제 보신 static 같은 걸 변수명으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걸 키워드라 그러는데 예하고 이거 변수명으로 주시면 안 되죠. 시어는 예하고가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영문, 대문자, 소문자 구별합니다. 그죠? 한글로 못 줘요. 영문, 대, 소문자. 와, 뭐예요? 특수문자 약간. 이거 하나 더 뭐예요? 숫자. 0에서부터 9. 자, 이렇게 이름을 유의미하게 주면 돼요. 자, 숫자부터 얘기를 하면 숫자 0이라는 거 키보드에 있으니까 9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막 눌러요. 그 대신 단서는 맨 앞은 안 되죠. 그죠? 네. 가장 앞은 시작은 안 돼요. 제가 시작 안 된다 이렇게 적을게요. 시작할 순 없고 첫 자리 이후에만 마구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시작할 순 없어요. 이렇게. 시작은 안 되지만 이렇게 섞으시면 영문자와 대소문자와 숫자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특수문자는 C 언어 경우에는 특수문자가 하트 뭐 그쵸? 느낌표 안 되고요. 딱 하나 언더라인 됩니다. 언더라인. 그죠? 네. 밑줄 언더라인만 돼요. 그죠? 하이픈 안 돼요. 뺄셈 기호, 마이너스 기호 안 되고요. 언더라인만 된다. 맨 앞에 와도 돼요. 자, 그래서 특수문자 언더라인이 시작해서 올 수 있다. 그죠? 중간에도 두고요. 저 중간에도 괜찮고, 그죠? 예, 중간에도 괜찮고 해서 특수문자 유일하게 언더라인. 그죠? 자바의 경우에는 언더라인이랑 달러 기호 되는데요. 지금 C 언어 문제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한다라는 거 구별하세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른 변수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예하고가 아니면 된다 해서 amount 뭐 얘는 예하고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되죠. 자, 2번이 틀렸죠. 2번. 뭐예요? 하이픈 때문에 틀렸다. 주의해야 할 건 뭐예요? 공문자, 스페이스바 안 돼요. 특수문자에 언더라인만 되지 스페이스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3번 뭐 기본적으로 자료용과 변수명 앞에서부터 지금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IP와 관련된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IP 버전 4와 6의 특징 구별하는 문제 또는 6에 대한 특징 나오고요. 그죠? 뭐 구지 계산 문제 낸 다음에 IP4에 어드레스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틀린 것은 입니다. 그러면 IP 버전 6 문제죠. 128비트의 주소 공간을 제공한다. 주소 길이가 128비트다. 자, 그럼 IP 버전 4는 32비트. 아무튼 주소가 길어짐으로써 이에 128승계의 주소를 IP 버전 6에서는 갖는다. 주소의 개수, 인증 및 보안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인증 강화, 보안 기능 강화, 품질 강화 뭐 이렇게. 자, 그리고 IP 버전 6의 헤더가 확장되는데 그 확장된 헤더를 통해서 네트워크 기능 전반이 그렇죠?
확장되는데 유용하게, 용이하게 작용을 하고요. 패킷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패킷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주소고요. 이 주소에 달린 부분. 그렇죠? 주소에 달린 부분. 자, 주소 공간 얘기한 거고요. 패킷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한이 없죠. 여기서 확장이라는 키워드도 패킷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장 가능해요. 그럼 고정이란 단어를 좀 6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3번 답하셨을 것이고요. 패킷 크기 64개 그러면 IP 버전 4인가? 아이, 그건 아니고요. IP 버전 4는 패킷 크기가 이것도 유동적인 거예요. 예, 이것도 고정은 아니에요. 유동인데 맥시멈 64KB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는 아예 그런 패킷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이게 이제 IP 버전 6의 신규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프로세스 우리 앞에서 이미 스레드를 통해서 경량 프로세스 배웠는데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 또는 PCB 블록이 존재하는 거. 자, 그럼 프로세스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다가 실행을 해서 끝납니다. 자, 프로세스 생성이 돼서 레디 상태에서 러닝 됐다가 exit 상태로 변하죠. 중간에 블록 상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종류가 아닌 것은 리퀘스트 요청 상태 이런 거 없죠. 자, 그래서 뭐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첫 문제로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될 건 아닙니다. 자,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프로세스 알고리즘이나 저 디스패치 뭐 그런 용어들 상태 전이 동작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첫 회 문제에 출제가 된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IP와 관련해서는 6 문제 지금 두 번째 나오고 기존 기출이고 주소 관련해서 전송 방식 주소 체계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주소가 있으면 자, 주소를 바탕으로 자료를 보내야죠. 자, 그렇게 전송하는 상황에서 IP 버전 6는 어떻게 해요? 유니캐스트 방법, 애니, 멀티 해서 세 가지가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유 이거 나 헷갈리네 라고 했던 문제일 수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는 IP 버전 4에서 들어보신 거예요. 자, 굳이 구별하시면 유니, 멀티, 애니 그렇죠? 예, IP 버전 4에서는 유니, 멀티, 브로드캐스트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1대1로 해서 보내는 걸 유니, 그렇죠? 유니크하다 해서 1대1이고요. 멀티는 여러 개, 그렇죠? 네. 자, 송신이 1이고요. 수신이 1이기 때문에 유니 여러 개니까 멀티, 애니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특정 그죠? 예. 소수 부분 그죠? 예, 구분해서 n이고요. 자, 유니 1 다 전체 같은 썸넷 마스크 속에서 있는 서브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전체를 브로드캐스트 단위로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67번은 아유 헷갈리지만 이거 기출됐던 문제이니까 뭐 정말 단답형으로 냈습니다. 자, 응집도와 관련해서는 결합도 응집도 이번 시험에 다 냈고요. 응집은 그럼 뭐 앞부분에 뭐 붙이죠? 모듈, 한 모듈 네 안에서 세부 요소가 얼마나 끈끈이 뭉쳐 있는지 자 관련되어 있는 정도. 자, 모듈 안, 한 모듈 안에서 요소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관련 있는 정도. 네, 모듈 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서.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아, 응집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응집도 높아야 모듈 독립성 좋다. 높아진다. 단단히 관련되어 있어서 자, 밀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뭉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기능 응집도, 순차 응집도, 교환, 절차, 시간, 논리, 우연적 응집도 있는 거 꼭 순서대로 암기하시고 순서대로 암기하지 않으시더라도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는 꼭 암기하시고 기능 응집도 기능을 구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소를 가지고 기능 응집도 가장 높은 거고요.
가장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자, 우연적, 대충 묶여있다, 우연히 묶여있다, 응집도 낮은 거죠. 그죠? 독립성은 기능이 높다입니다. 자, 기능적 응집도 가장 낮은 거. 가장 높으니까 기능적 응집도는 답이 아니네요. 그럼 가장 낮은 건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했죠? 우연적. 단어로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본 강의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렸으니까 네, 참조하시고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78번. C 언어 문제 3문제 나왔죠? 자바라는 언어와 관련해서 한 문제 나왔네요. 자바의 언어에서 접근 제한자 아닌 것은, 자, 이 부분은 자바 언어와 관련해서 접근 제한자 학습이 안 돼 있을 경우도 있고 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키워드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패키지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너무 어려운 개념이셨더라도 패키지가 답이죠. 답항 구성으로는. 그죠? 여기 원래 디폴트가 있어야 돼요. 자, 패키지는 뭐예요? 정확하게 자바 언어로 보자면, 그죠? 클래스들의 묶음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냥 패키지란 단어는 모듈들의 묶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바에서는 패키지는 클래스들의 묶음을 패키지화 했다라고 하고요. 이 시험 문제는 접근 제한자 관련해서 정확히 자바는 4가지 접근 제한자가 있어요. 그럼 접근 제한을 왜 두냐? 라고 했을 때 정보 은닉과 관련된 문법이에요. 그죠? 정보 은닉. 자, 해서 클래스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멤버를 설정하여 정보 은닉을 구취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멤버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에 다 적용되는 거고요. 자, 관련해서 프라이빗하게 접근 허용하거나 퍼블릭하게 디폴트 프로텍티드하게 해서 4가지. 자, 디폴트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생략하면 디폴트. 네, 그래서 디폴트 보셨을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디폴트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3가지는 뭐예요? C++의 접근 제한자와 같고, 자바에서는 일단 패키지는 아니고. 자, 영어 단어적으로 볼게요. 자, 접근을 꼼꼼히 막아요. 왜냐? 정보 은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죠. 프리베이트. 그죠? 예. 자, 얘가 접근을 함부로 못하게 꽁꽁 접근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죠? 뭐 깊이 있게 지금 코드를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퍼블릭은 영어 단어로 보면 이거는 사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니까. 그죠? 프리베이트. 자, 그럼 퍼블릭은 공용이, 공중이 뭐 그런 거잖아요. 열려있다. 공유하겠다 이거예요. 은닉하지 않고. 자, 프로텍티드는 뭐예요? 보호되는. 그쵸? 네. 약간 사적, 너무 꽁꽁, 그쵸? 보호하는 것보단 좀 허용하겠다. 허용도가 약간 있는 거죠. 허용도적인 면에서는 허용도 높고, 낮고, 그죠? 허용하지 않고, 중간. 자식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해서 뭐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코드를 보고 상황에 맞춰서 패키지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바 접근 제한자는 4가지고 그 중에 키워드로는 3가지 언급된 문제였습니다. 자바 문제, 언어 문제 한 문제에 나왔다 이거죠. 그죠? 자,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 자, 이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답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인데, 자, 이 문제는 객관식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와도 관련이 있어. 여러분이 아는 스크립트 언어의 종류에 베이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저 베이직이 VB 스크립트라고 했으면 명확했는데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복귀항문이 나왔습니다. 답은 종류니까 설명할 것도 없어요. PHP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은행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죠. 지금도. 자, 코볼이라고 하는 게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코볼 해서 절차적 언어 종류의 하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코볼을 컴파일러형 언어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어 특성 활용 수업을 할 때 무엇을 강조를 해드렸냐면 특정 언어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 종류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요. 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언어. 파이썬 여기 있네요. 파이썬 언어는 스크립트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언어이죠. 그쵸? 예.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인터프린터형 언어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자, 정확하게 스크립트 언어 그래도 정의 한번 볼게요. 스크립트 언어는 스크립트가 기술하다라는 뜻이죠. 자, 다른 응용 프로그램 내에 삽입되는 언어로 스크립트형 언어보다는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버용과 클라이언트용이 구별되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게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와는 달라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따로 있어요. 예. jQuery,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 자, 그리고 JSP, SP, PHP, ASP 뭐 이런 것도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이고 펄, 파이썬, 루비, VB 스크립트. 이걸 VB 스크립트라고 보기 3번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베이직이라고 나왔어요. 베이직은 배워본 적도 없는데 문법적으로 보시지 않았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수업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스크립트 언어들은 대부분 인터프린터형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즉 중간에 중간 코드 생성을 하지 않고 컴파일러형 언어처럼 하지 않고 한 줄 단위로 기술하고 한 줄 단위로 바로 실행합니다. 이런 특징을 강조를 드려서 그래서 비교적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문법이 간결합니다. 그러면서 좀 어색했지만 인터프리터형 언어의 SQL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죠? 예, 뭐 단점은 실행 속도는 좀 늦어요. 파이썬 늦어요. C 언어보다 늦어요. 실행 단계 오류가 잦다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크립트 언어인 PHP 맞고 파이썬 맞다라고 해서 구별을 했는데 베이직도 맞다라고 해서 원래 베이직 GW 베이직 여러 가지 베이직 버전이 있는데 베이직이 인터프린터형 언어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땐 코볼 자체가 컴파일러형 언어에 해당하면서 스크립트적인 성격이 없는 블록형 언어이기 때문에 코볼 2번을 답으로 공단에서는 복수답 인정 안 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확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번에 출제되나요? 했을 때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보기를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우리 시험 범위에 분명히 있는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하위 카테고리에 있어서 출제가 앞으로도 될 텐데 보기는 좀 변경이 될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문제죠. 해설 없는데 OSI 7 계층 안 나오면 공부한 거 너무 서운했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필기에서는 답이 전송 계층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실기에서 OSI 7의 물리 계층이라고 적는 게 답이 나왔어요. 자, 종단간 때문에 엔드 투 엔드 간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 오류 검출 복구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계층은 전송 계층에 해당하고 머릿속에는 TCP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8번에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명확하게 시험 범위에서 중요하다 안 하다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셨던 4과목 어떻습니까? 너무 단답형 문제 깔끔하다라고 해서 걱정한 만큼 너무 긴 보기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학습량은 많지만 필기 때 그렇게 학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실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목이 4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NCS로 바탕으로 개편된 첫 시험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올 한 해 개편 초창기에는 난이도 높지 않을 거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도전하셔서 합격 필기실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길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